서울 외지에서 온 처녀가 다슬기를 줍다가 익사했다는 한 계곡이 있습니다. 익사했다는 그 처녀가 이른바 송각시가 돼서 여러 사람들을 강으로 끌어들여 죽이고 있다는 되게 흉흉한 소문이 나돌고 있는 계곡. 강가에서 여러 사람들이 죽어 나갔다 보니까 근처에 살고 있었던 이웃 주민들은 죽은 그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 구판까지 벌였어요. 실제로 이 계곡의 일대는 악명 높은 익사사고 다발구역으로 통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수영 금지로 물속에 들어가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다는 곳, 바로 강원도 홍천강입니다. 2012년 8월 홍천강에서 목숨을 잃은 한 여성이 있습니다. 당시 46세의 김씨. 물놀이를 하던 도중에 계곡의 깊은 곳에 발을 들였다가 변을 당하셨다고. 하지만 이 여성의 죽음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선 이 김씨는요, 물속에서 튜브를 끼고 있어도 발이 안 닿는 곳은 절대 가지 않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물을 되게 무서워하는, 당연히 수영도 못하셨어요. 가족들과 함께 물놀이를 할 때도 이 엄마 김씨는 물에 안 들어오고 밖에서 막 사진 찍어주고 뭐 그런 것만 하셨었대요. 그런 김씨가 사건 당일 제 발로 깊은 물속까지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이게 가족들이 봤을 때는 뭔가 좀 이상했던 거죠. 이 가족들은 장례 마지막 날 김씨의 시신을 부검하게 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김씨의 첫째 딸이 우리 엄마의 죽음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부검을 의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부검 결과가 이상해. 이 김씨가 사망한 이유 익사가 맞아요. 그런데 이 김씨의 목에 사망 직전 뭔가가 목을 누른 듯한 그런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목에 남겨져 있는 희미한 손자국과 출혈. 단순한 사고사라고 하기에는 목에 출혈이 왜 있어? 가만히 물에 빠져 죽은 사람한테는 목에 출혈 생기지 않거든요. 일반 익사자에게는 나올 수 없는 현상이 이 김씨한테는 나온 거죠. 강에서 홀로 사망한 여자의 시신에 의문의 손자국이 남았다. 이건 뭘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김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아래 사진, 큰 바위 바로 옆입니다. 물이 조금 빠지면 이곳이 한 2m 10cm에서 깊게는 2m 50까지 나오는 곳이었어요. 이 돌아가신 이 김씨의 키는 155cm. 이걸 감안했을 때 그녀가 물놀이를 하다가 우연히 발을 헛디뎌서 익사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기에도 설명이 안 되는 게 이 김씨 물을 엄청 무서워하는 사람이었는데 물에 대한 공포가 있는 사람이 어쩌다가 강 한가운데에 있는 이 바위 쪽까지 오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문점은 아무도 없는 계곡에서 혼자 물에 빠져 사망했다는 이 김씨의 몸에 이론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수께끼의 손자국. 이거 왜 생겼을까? 당시 사건 현장 주변에서 이 김씨의 핸드폰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 안에서 중요한 단서가 하나 발견됐어요. 바로 이 김씨가 사망하기 바로 전날 자신의 핸드폰으로 자신이 직접 찍은 46분 정도의 영상이 하나 나온 거예요. 2012년 여름 인천에서 빵집을 운영하고 있었던 이 김씨와 남편, 이 두 사람은 날이 더우니까 폭염을 피해 홍천강 계곡을 찾아왔습니다. 이 두 사람만 놀러 온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이 당시 김씨가 직접 찍은 영상의 일부분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들에게 벌어질 일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듯한 이 부부는 마치 아이들 마냥 들떠 있었어요. 이때요, 너무 재미있었다 보니까 이 김씨가 첫째 딸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것 봐라, 아빠가 옥수수 구워줬다. 아, 스트레스가 풀린다. 너무 좋아.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좋아하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엄마, 여기는 걱정하지 말고 아빠랑 더 재미있게 며칠 더 놀다 와. 라고 된 거예요. 그렇게 자식들의 동의까지 얻어낸 이 부부의 여행은 예정보다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46분 분량의 동영상 속에서 이 김씨가 물에 들어가는 영상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 강에 들어가서 들어와 같이 놀자 해도 싫어 나 그냥 여기서 찍어줄게 하면서 밖에서 얘기하며 놀던 아내였어요. 남편이 오히려 깊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가지마 위험해 깊은 데로 가지 말라니까 빠진다 한사코 만류하는 김씨였습니다. 실제로 물에 대한 공포증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사망하기 전까지 강에서 무척이나 조심스럽게 행동했던 것만은 분명해 보였어요. 그런 아내가 돌연 사라졌다는 것을 남편이 알게 된 건 휴가 마지막 날 밤 9시경이었습니다. 물놀이에 지쳐서 먼저 잠이 들었던 이 남편이 불현듯 잠에서 깼는데 아내가 없네. 어디 강바람이라도 혼자 쐬러 나갔나?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도 안 와.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아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아내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다녀도 기척이 없어. 그 순간 뭔가 조금 불안한, 불길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설마.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계곡 중간에 있는 큰 바위 아래에 둥둥 떠있는 아내의 시신을 발견한 거예요. 남편은 놀래서 급히 아내를 건져내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김씨 의식이 없는 상태.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들의 말에 따르면 사고 현장 주변에 사람 한 명이 없었대요. 다른 야영객이나 일반 지나가는 사람 등등 전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김씨를 깊은 물속으로 끌고 갔던 걸까? 그런데 김씨가 사망하기 전날 촬영한 동영상 가운데 조금 이상한 기록이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옆의 영상. 여행 4일차가 되던 날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거였어요. 보시면 스스로 자기 발로 물속에 들어가서 다슬기를 줍고 있습니다. 혹시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 저녁에도 이 김씨 홀로 다슬기를 줍거나 발이라도 담가볼까 하고 들어갔다가 화를 당한 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물을 무서워하던 사람이었어요. 발 담그는 정도나 다슬기를 잡는 정도는 괜찮지만 그거 잡겠다고 발이 안 닿는 곳까지 걸어 들어갈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밤에. 그렇다면 혹시 그날 술을 많이 먹어서 술김에 취해서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건 아니었을까? 하지만 이 역시도 부검 결과 약물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다면 혹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만 이 역시도 이 김씨가 큰딸에게 여행 중에 보낸 문자들을 보면 잘 놀다가 집에 갈게, 동생 잘 보고 있어, 집에 돌아가겠다는 그 내용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김씨가 갑작스럽게 강에 들어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말이 안 되죠. 사고 현장인 계곡은 잔잔해 보이는 수면과는 달리 물 속은 굉장히 그 물의 유속이 깊고 빨랐습니다. 바닥에는 미끄러운 돌 이끼도 잔뜩 끼어 있었어요. 지형 또한 들쑥날쑥해.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잔잔하니 평화로워 보이는데 막상 몇 발자국만 떼면 깊어지는 곳이 곳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시신이 발견된 현장의 수심은 성인 남자의 키를 훌쩍 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곳으로 들어왔다면 아찔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 계곡의 밑바닥에는 적지 않은 소용돌이까지 중간중간에 있었습니다. 잔잔한 겉모습만 보고 들어갔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는 그런 계곡이었던 거예요.
위험한 계곡. 하지만 또 한 가지 이 김씨의 죽음에 풀리지 않는 부분. 이 김씨의 목에 남겨진 의문의 손자국이에요. 이거 누가 남긴 걸까요? 뭘 의미하고 있는 걸까? 사건 당일 이 부부가 잠시 머물렀었다는 민박집의 할머니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 여자가 나한테 다슬기 조금 잡은 거, 막 요만한 거를 나한테 주면서 삶아 먹으라는 거야. 요만큼 주면서. 그래서 내가 그거 삶아가지고 그냥 그거 같이 나눠 먹었지. 이 할머니가 봤을 때는 이 김씨 다슬기 잡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김씨는 다슬기를 잡는 동안에도 물에 빠질까봐 무서워가지고 튜브를 몸에 지니고 강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사람이 목에 이상한 손자국을 남긴 채 물 속에서 익사 상태로 발견됐다. 이거 단순 사고사가 맞을까요? 당시에 아내의 시신을 제일 먼저 발견했던 남편. 이 남편의 증언에 따르면 튜브는 당시 아내 손목에 묶여있듯이 매달려 있었다고 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튜브를 손에 꼭 쥐고 있던 사람이 물에 빠져서 사망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김씨가 튜브를 가지고 있었다 해도 갑자기 쥐가 났다든지 이런 게 왔을 수도 있겠죠. 튜브가 가까이 있는데 못 움직이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는 거니까. 쥐가 오면은 물속에서 잘 못 움직이잖아요. 이 김씨의 부검 결과 목에 근육 출혈이 일어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목을 이렇게 살짝 쫄라보잖아요? 그러면 쫄은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얼굴이 시뻘개져요. 그 상태에서 더 쪼르게 되면 점막, 그러니까 눈 주위나 피부 이런 데가 빨간 게 이제 막 올라오면서 톡톡 터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점과 같은 출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김씨의 얼굴에서도 이 출혈이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목졸림으로 사망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목졸림 현상과 익사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물 속에서 목을 졸랐을 경우. 즉, 이 김씨의 죽음은 물 속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인 거예요. 살해당하신 겁니다. 물 속에서 누군가 죽을 때까지 목을 졸랐다. 이 김씨의 시신에는 유독 눈에 띄는 점이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방어은이에요. 저항은. 흔히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물속으로 끌려가게 되고 막 이렇게 목이 눌리고 막 이렇게 되면 죽기 살기로 반항하게 돼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 김씨 저항한 흔적이 거의 없어. 즉, 이 김씨 제대로 된 저항을 해보기도 전에 경계심이 없는 상황에서 순식간에 사망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날 시신이 말하고 있는 사건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날 다슬기잡이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김씨를 누군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범인은 미처 경계할 틈도 없이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순식간에 김씨를 제압해 물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딱 죽지 않을 정도로만 목을 졸라서 익사시켰기 때문에 그냥 보기에는 물에 빠져 사망한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이 김씨의 사망에 유일하게 의문을 가졌던 사람은 이 김씨의 큰딸입니다. 첫째 딸. 이 부검에 모든 가족이 반대했지만 이 첫째 딸만이 부검해야 된다고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이 김씨 부검까지 하게 됐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큰딸이 아니었다면 이 김씨의 억울한 죽음 끝까지 묻힐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 김씨는 자식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사고사로 위장까지 하려 했던 범인은 누구인 걸까? 전문가가 봤을 때는 이 범인 처음부터 오롯이 살인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차분하게 상대방의 경계심을 허문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나의 목적인 살인, 이 여자를 죽이는 것만을 생각했던 것 같다고.
좀처럼 감정의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범인은 분명히 사건 현장 근처에서 김 씨를 지켜봤을 겁니다. 사건 현장은 CCTV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앞서 구급대원들이 말했던 대로 출동했을 때 다른 야영객들도 전혀 없었습니다. 목격자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부는 사람들이 붐비던 주말, 그때 이제 강가 근처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한 게 아닌 사람들이 많았을 때는 근처 민박집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다슬기 잡은 거 막 갖다 주고 했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야영객이 거의 사라진 월요일 오후에 다시 계곡으로 돌아와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야영객이 많이 있을 때는 텐트 안 쳤어요. 사람들이 다 가고 거의 없을 때 텐트를 친 거죠.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계곡에서 이런 범행을 가장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딱 한 사람이 추려집니다. 여행 내내 그 누구보다 김 씨를 가까이에서 지켜봤을 한 사람. 바로 김 씨의 남편이에요. 이 남편은 아내가 익사한 시간 자신은 텐트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야영객도 거의 없었던 저녁에 텐트 안에 있으면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흐르는 물소리에 풀벌레 소리에 막 안 듣고 싶어도 막 들려. 아내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텐트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만일 제3자가 범인이라고 한들 아내가 사망한 그 순간 남편이 깜빡 잠들었다 해도 아내가 내는 그 어떠한 소리를 마땅히 들었어야 됩니다. 아니 소리는 뭐 악지르는 소리 이런 거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물장구 소리라도 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 들었대. 그렇게 용의자는 한 사람, 남편으로 압축됐습니다. 당연히 이 남편은 계속해서 억울하다라고 주장했어요. 사실 우리가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남편이 수상하잖아요.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남편을 살인자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김씨 부부는 되게 인꼬 부부로 유명했다고 해요. 인천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했던 이 부부는 하루 종일 함께 일하면서도 흔한 부부싸움 한 번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남편은 두 딸의 생일이 되면 손수 케이크를 만들어줄 정도로 굉장히 가정적인 남자였다고 해요. 사건 현장인 홍천강으로 온 여행도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까지 이제 두 딸까지 다 함께해서 가족여행으로 온 적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이 남편이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대요. 이 둘째 딸 같은 경우는 우리 아빠 억울하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가고 아빠가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엄청 힘들어했다고. 그런 사람이 무슨 엄마를 죽이냐고. 하지만 이 첫째 딸 같은 경우는 말이 다릅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직후 아빠가 너무 이상하리만큼 태연해 보였다는 거예요. 엄마 장례식을 하면서도 아빠가 엄마 친구들한테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그렇게 막 말을 하고 장례식장 가운데 딱 대자로 누워가지고 코 골고 자고 있고 전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사실 이 부부 서로 이혼녀, 이혼남이었습니다. 재혼 가정이었어요. 이 첫째 딸은 엄마 김 씨의 딸이었고요. 이 둘째 딸은 남편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복자매였던 거예요. 하지만 7년 동안 서로 같이 살면서 피부치 못지않게 잘 지내왔다고 하는데요. 경찰에 체포된 이 남편은 내가 죄가 있다면 아내의 시신을 건져 올린 죄밖에 없습니다. 라면서 억울해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의하면 당시 이제 의식을 잃은 채 물에 떠 있는 아내를 발견하고 너무 놀래서 오롯이 아내를 구해야겠다라는 생각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를 강 바깥으로 끌어내기 위해 안간 힘을 쓰던 중에 한쪽 팔로 아내의 목을 감고서 밖으로 끌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내의 목에 이제 출혈이 생겼다라는 거죠. 자기가 아내를 끌고 나오면서 이제 목에 출혈이 생긴 것 같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정도로 목에 출혈이 생기면 응급 해양 구조사들, 혹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 구할 때마다 그러면 목에 출혈 생기겠네.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심장이 멎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손상을 줘도 절대 출혈이 일어날 수 없다. 구급대원들이 왔을 때 이미 아내는 사망해 있었습니다.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출혈이 안 나. 아내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올 때 그때는 이미 죽어 있었을 건데 그때 무슨 출혈이 생겨? 말이 안 되는 거죠. 출혈은 그 전에 생긴 건데. 이에 남편은 다시 받아쳤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민박집에 머물면서 그때 이제 내가 아내 마사지를 해줬었는데 그때 내가 목을 아주 세게 마사지 했거든요. 그때 막 아내가 아프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는데 아무래도 그때 그 마사지 때문에 목에 출혈이 생긴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태국 마사지나 타이 마사지 이런 거 세게 받은 사람은 다 목에 출혈 생겼겠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목 뒤의 근육은 되게 두꺼워서 아무리 세게 마사지를 해준다고 해도 절대 출혈이 생기지 않는다고. 이 남편은 강에 떠있는 아내의 시신을 우연히 발견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남편의 주장 역시 말이 안 되는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강의 물속 유속이 되게 빨랐습니다. 셌어요. 실제로 사건 현장에서 사람이 몸에 힘을 빼고 딱 떠있어 보니까 6분 만에 물살이 막 몰아치니까 6분 만에 여기 있던 시신이 막 떠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숨진 아내를 찾아 헤맸다는 시각은 적어도 15분 이상입니다. 이 남편의 말이 사실일 경우 아내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김 씨가 다슬기를 잡고 있던 주변이 아닌 그보다 훨씬 하류 지점에 있어야 돼요. 왜? 시신은 떠내려 오니까. 즉, 이 남편의 진술에는 사건 현장이 흐르는 강이다라는 사실이 간과되어 있는 거예요. 이 외에도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사건 현장은요, CCTV도 없는 산속의 깊은 계곡이었어요. 지금 옆에는 낮에 찍은 거라 이렇게 밝지만 당연히 저녁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귀신 나올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불빛 한 점 없는 곳. 그런 곳에서 이 남편 손전등 같은 그 불빛 하나도 없이 아내를 발견한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아래 사진, 저녁 8시경에 위의 사진과 같은 사건 현장을 찍은 겁니다. 지금 이 아래 사진, 물 속에 사람이 떠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이런 어둠 속에서 이 남편은 손전등 하나도 없이 물 속에 떠 있는 아내를 찾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대단하죠? 지금 옆에 사진이 앞서 보여드렸던 아래 사진을 이제 밝게 비춘 거예요. 이 아내는 물 속에서 옆에처럼 가로로 떠 있었는데 이 어둠 속에서는 물 속에 떠 있는 게 아내인지 쓰레기인지 구분도 안 됐을 것 같은데 시력이 좋다고 해도 이거는 어째 설명이 안 되잖아요. 전문가는 홍천강으로 여행을 떠나온 그 순간부터 아내에게 홍천강으로 여행 가자 말한 그 순간부터 이 남편에게는 살인의 계획이 이미 다 짜여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신혼 부부처럼 애정을 과시하던 되게 화기애애했던 그런 영상도 아내의 시신을 발견하고 119에 급하게 신고했던 그 목소리도 모두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연기였을 거라고. 거기다가 이 남편이 자기 억울하다고 진술서를 7장이나 썼어요. 그런데 그 7장 중에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사건 당일 내가 이 사건에 개입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자세히 상세히 쓰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정작 7페이지나 되는 진술서 속에 이 김 씨가 죽기 전후의 상황이 가위로 싹둑 오려낸 것처럼 쏙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이 부부에게 이상한 사고가 한 번 더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족이 성묘를 다녀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이 사고로 인해서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이 아내 김 씨는 반년 가까이 병원 신세를 져야 될 만큼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지금 옆에 사진이 당시 차량인데 보시면 조수석만 아예 다 찌그러졌어요. 의외로 운전석 멀쩡하죠. 그런데 이 사건이 이상한 이유는 직선 도로에서 갑자기 전봇대를 들이받으면서 난 사고였다는 거예요. 조수석 부분만 아작이 난 것도 이상한데 잘 가다가 아무도 없는데 잘 가다가 혼자 갑자기 전봇대로 돌진하면서 들이받은 거죠. 이 사고의 원인은 단순한 남편의 운전 부주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이 엄마 김 씨는 큰딸한테 조금 이상한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남편이 무섭다고. 남편이 나를 죽이려고 한 것 같다고. 그리고 이 말은 홍천강에서 김 씨가 사망하기 불과 6개월 전에 남긴 말이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말씀하고 이제 6개월 만에 이제 이런 사고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당시 남편은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상당한 돈을 손에 넣었습니다. 4,600만 원 가량의 사고 보험금을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혹시 이 남편, 아내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죽인 건 아닐까요? 실제로 김 씨가 죽은 후에 남편이 받게 되는 사망 보험금은 무려 6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 주변에서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수첩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그 수첩 속에 보험 특약과 보험에 관련된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정말 보험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죽였던 걸까요? 하지만 이 보험은 남편 역시도 만만치 않게 들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아내보다 더 많이 나와 7억이 나오는 거예요. 보험금 때문에 죽인 게 아닌가? 이 남편은 2006년도부터 크고 작은 질병과 교통사고 등으로 꾸준히 보험금을 수령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사망하기 이전에 이미 보험의 맛을 봤어. 그러니까 더 큰 돈, 더 다쳐갖고 더 큰 돈. 내가 다치긴 싫고 무서워. 그러니까 아내를 다치게 하고 죽여서 내가 더 큰 돈을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전문가가 봤을 때는 보험 범죄가 더 진화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인꼬 부부였다고 하는데 이 남편은 돈 때문에 6억과 아내를 맞바꿨던 걸까요? 6억과 아내를? 아내가 사망하기 9개월 전 부부가 운영하던 빵집이 문을 닫게 됐다고 해요. 텐트를 쳐놓고 가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까지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궈온 가게였습니다. 평생 돈도 허투루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일궈온 가게인데 문을 닫게 됐으니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겠죠. 아내가 사망한 지 정확히 15일 뒤 남편은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사서 자기가 구속되기 전 자신의 친딸인 둘째 딸 명의로 돌려놨어요. 2014년 8월 22일 이 사건의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결과 이 남편 모두 유죄가 나왔어요. 아내를 고의로 살해한 혐의가 인정됐고 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모든 증거와 정황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만큼 남편의 범행을 증명하고 있다는 게 배심원들의 판단이었어요. 이에 남편은 항소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아꼈던 아내한테 내가 미쳤다고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난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이거 범인 따로 있어요. 난 억울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무기징역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이 사건이 좀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람이 정말 무서운. 이 피해자 아내분은 남편이 홍천강으로 여행 가자 하고 막 가서도 막 재미있게 해주고 분위기가 되게 화기애애했단 말이에요. 남편이 이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은 아내와 화기애애하게 농담을 주고받고 같이 자고 하는 그 순간에도 보험금, 언제 죽이지? 어디서 죽이지? 빨리 죽여야 되는데? 막 이런 걸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되게 인꼬부부였다고 하는데 돈이 무섭기도 하고 사람이 정말 무섭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홍천강에서 벌어진 한 끔찍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